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이 자본 축적의 역사, 즉 강남으로 상징되고 거기에 사는 상류 자산가들로 상징되는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한 60년대부터 사실상 부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60년 동안 부가 이렇게 굳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한국의 부의 축적의 핵심은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이 부동산과 주식에서 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 그 부축적의 핵심적 사유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판돈도 중요하고요.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 자들이 이제 강남에서 한국의 상류층이냐 하면서 폼을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의 축적이 한국 같은 경우에 극단적인 양극화로 가고 있고 이 계급의 세습화 경향까지 가면서 60년대에 강남에서 기반을 잡기 시작했던 상류층들이 이제 그들이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이제 고령화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 자식들이 60, 70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의 아들들이 이제 30, 40대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애들을 갖다가 낳아서 기르는 연령이 되면서 부가 4대 세습되어가는 모양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자산 투자라 하면 빤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이요, 결국은 주식하고 채권하고 그리고 외환하고 그리고 펀드 그리고 부동산, 금, 선물 그리고 각종 인덱스 지수 그리고 이제 구조화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 MBS, ABS, CDO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외에 뭐 특별하게 이 투자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대략 이 범주 안에서 대부분의 투자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투자라는 부분이 내가 내 돈을 가지고 그냥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놓니 그걸 갖다가 상식적 수준에서 불린다는 것은 투자고 투자를 누가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서요, 엄청난 돈들을 벌겠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이게 투자가 투기로 변질이 되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진실한 의미로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이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거의 투기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라는 것과 투기에 있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거기서 얻는 이익을 상식적 수준으로 기대하느냐 아니면 비상식적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느냐, 그 차이점일 거라고 봅니다. 복잡한 말로 경제학적 용어로 말장난하지만 투자와 투기는요, 상식적 이윤이냐 비상식적 이윤이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옛날 속담에 야근 고양이 방문 어둡다, 그래서 영리한 고양이가 오히려 실수를 한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표현은 뭔가 하면 너무 지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막 투자하고 설치다가 어느 계기가 오면 쪽박을 찬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경제적 붕괴 시기가 왔을 때 자기가 아무 투자도 하지 않고 돈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자기 사는 집안채에 현금 일부를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정도로 유지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경제 위기가 와도 문제될 일은 없어요. 대체로 경제 위기가 온다면 상식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나 그리고 물가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디플레이션 때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죠. 상대적으로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급속히 올라갈 때는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실이 발생하고 그 현금보다는 부자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게 낫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런데 다시 경제적 붕괴가 온다면 이것이 1930년이나 2008년의 금융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규모나 폭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 대체로 사람들은 가늠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경제학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언론에서 보는 것 외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99.99%의 사람이 경제학적 지식이라는 것은 독창적인 사고를 가지고 경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대부분 기성의 이 언론 보도 내용들도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은행이나 각종 이 대기업 연구소나 또 국책연구소나 또 각종 투자기관의 전문가라는 사람의 분석에 따르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현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영역에 교수나 이런 사람도 들어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요. 그러면 경제 전문가와 경제학자가 어떻게 다르냐? 보통 경제 전문가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경제학자라는 사람한테 노벨 경제학상을 주지요. 그러면 그 전문가가 분석하는 것과 이 경제학자가 분석하는 부분에 뭐가 다른 걸까요? 경제 전문가가 분석하는 것은 돈에 대해서 수익이 어떨 거다라는 부분을 알려주는 겁니다.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주는 사람은 경제 전문가. 그게 아니라 그런 돈을 버는 것하고 관계없이 경제에 관련되는 어떤 새로운 사회적 동향이나 어떤 법칙이나 흐름 등을 분석해서 일종의 이론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을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엄격한 의미로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자신의 이론을 발표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학계에서요.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을 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경제를 분석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경제에서 벌어졌던 지나간 사건들을 분석하는 것은 개나 소나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사건으로 대략 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건 분석이 아니라 해설가죠. 그럼 경제학자라는 것은 오늘날 현재의 경제 현상을 가지고 자기가 학설을 엮어서 미래에 올 경제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 이게 경제학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리그만이나 또 레리 서머스 같은 세계적 경제학자들이요. 최근에 보면 크리그만은 돈을 풀 때 코로나 위기 때 아무리 많이 풀어도 결국은 이 성장률이 돈의 이자보다도 조금만 높다 하면 계속 풀어도 무한으로 풀어도 된다라고 말을 했다가 지금 미국의 인플레 상황을 보면서 자기 말을 공개 사과했죠. 그렇지만은 아직도 그는 완벽하게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지금도 자기가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군시렁대고 있습니다. 자, 레리 서머스는요, 저물가, 저금리, 경기 침체를 말해왔는데, 이 장기 침체의 원칙에 대해서 말했는데, 지금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 침체가 되는 현상에서 자신의 이론이 맞지 않다고 사과를 했어요. 근데 사과하는 사람은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곧 틀렸다라고 결론이 날 겁니다. 지금 신자유주의를 신봉했던 사람들은 오늘날 세계 경제가 전부 황폐해져 버린 상황 속에서 전부 사과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명도 제대로 사과하고 있지 않아요.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오늘날 세계 경제 위기를 초래한 것도 전부 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지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이요. 참으로 쉽다. 틀리면 그냥 입 닫아 버리면 되고 맞을 때는 떠들고 그리고 그럴싸하게요. 복잡한 이론을 갖다가 발표하는 척하면서 실상 내용을 보면 새로운 독창적 아이디어나 사고조차도 없고요. 오늘날 세계에서 지금 경제가 한쪽에서는 회복되고 잘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대공황이나 금융위기 때만큼 어려울 수 있다라고 소수가 말하는데 왜 오늘날 세계 경제가 이렇게 불황 속에서 인플레가 심해지는데 고용은 한쪽에는 역대 최고의 호황이다. 한쪽에서는 실업이 있다고 말을 하고 연착륙일 거다. 경기에 관해서는 경착륙일 거다. 아니면 거대한 침체가 올 거다. 메가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막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옳고 뭐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요, 설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왜 난리인가 세계적으로 이걸 또 설명하는 사람도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세계 부동산이 오른다다가 갑자기 세계 상업용 부동산이 전부 붕괴 직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세계에 벌어지는 경제 현상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리고 설명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볼 때 경제학이라는 것은 과거에 2차 대전 직후에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2000년도 거쳐갈 때 70년대 초에 미국의 이 오일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80년대 초반에 물가 상승,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벤처 및 주택 거품 이런 것들 사안 외에는 특별한 그런 문제가 없이 대체적으로 기성경제학계에서 합의 본 그런 현상 내에서 경제가 움직여 오는 듯이 보였고, 그래서 경제학이 모든 경제 현상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금융위기 때 경제학이 위기를 맞게 되고, 또 코로나 때 경제학이 과연 이 코로나에서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가에 의한 돈 살포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꽃감이 먹기에 달다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그런데 지금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해지면서 세계 경제를 이제 뒤흔들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뿌리는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죠. 금융위기가 오고 난 이후에 세계 경제를 회복하려면 어떤 수를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 경제를 마취시키고, 그래서 경제가 불황 속에서 돈 푼 효과에 의해서 굴러가듯이 보이다가 코로나 때 또 더 많이 풀어버리면서 이제 어쨌든 코로나가 끝난 걸로 치부되는 상황 속에서 세계 경제가 그 데미지를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경제 분석가, 경제 해설가에 불과한 사람들이 이제 너나 없이 떠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쪽 측면을 보면 비가 좀 소나기가 왔다가 개이고 있고 맑아 보일 것 같고, 다른 측면을 보면 지금까지보다 더 어두운 컴컴한 하늘이 진행되는 것 같고, 옛날에는 날씨를 보면 올해 농사는 어떻겠다라고 짐작이 좀 됐는데, 이제 현재 경제의 날씨를 보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조금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야근 사람들, 돈이 좀 있고 돈을 버는 이 투기에 눈이 먼 사람들은 활발하게 지금 하죠. 코인에다가 틀었다가 또 주식에다가 또 했다가 부동산에 했다가요. 그런데 이제 그 야근 고양이들이 한번 된통 똥통에 빠질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무지해서 집안채와 현금 들고 있는 사람이 이번에 붕괴가 오면 제일 손해를 덜 본 사람이 될 거고, 투자를 더 많이 하면 했을수록 손실이 더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경제 위기가 오면, 과거의 경제가 비교적 이 대공황 때는 단순했잖아요. 세계 무역 규모도 적었고 생산, 소비, 투자라는 요소가 단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버는 금융자본이라는 것이 비교적 아주 명확한 형태로 존재했죠. 근데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투자라는 형태가 상당히 복잡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모기지론을 가지고 그걸 또 MBS나 ABS 같은 금융상품화하고 그 자산 유동화를 하죠. 그걸 가지고 또 이 카드빚 그리고 차 할부 빚 등하고 섞어가지고 구조화 증권이라고 CDO를 만들고 각종 금융기관의 신뢰성을 가지고 CDS라는 신용부도 스왑이라는 것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자산 유동화가 된 자산의 정권화가 결국은 한쪽에서 사고가 나니까 도미노 게임처럼 연쇄적으로 사고가 나는 형태로 벌어져서 미국 정부가
돈을 갖다 퍼부어서 그 사고를 진화를 했지요. 가지고 보면 거기 손해를 불러일으킨 장난친 사람들이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될 건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에 베어스턴스, 나중에 리만 브러더스 이 두 개만 그냥 끝났고 나머지는 잘 살았어요. 2008년에 금융상품이 좀 너무 복잡해져서 대공황 때와 비교하면 이 자산의 유동화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끼치면서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융상품의 구조에 비해서 지금은 더 복잡한 형태의 금융상품화가 진행이 되었고 2008년과 지금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사이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2008년의 금융위기 때는 스마트폰에 의한 뱅크런이나 위험 정보의 공유하는 SNS 같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15년 만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SNS를 통한 정보 공유 그리고 뱅크런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생겨버린 겁니다. 어플 경제가 생기고 플랫폼 경제가 생기고 과거에는 금융기관에 가서 해결하던 부분을 이제 자기 손에 폰을 가지고 다 해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요 위기가 가시화될 때 엄청난 빛의 속도로 금융기관을 붕괴시키고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게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시그너처 뱅크의 붕괴와 샌프란시스코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붕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이 폭은 훨씬 깊어졌고 왜? 온갖 금융상품들이 인터넷상으로 더 많이 생겼으니까. 그때는 없던 코인이라는 것도 생겼어요. 그리고 속도는 훨씬 빨라졌어요. 그때는 없던 이 스마트폰, 폰에서 인터넷 뱅킹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문명의 위기가 결국 투기의 수단, 도구로서 사용되고 그것이 결국은요 스스로 죽을 묘자리를 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미국 정부가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3분의 1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국가의 개입으로 당시 부채 위기를 끌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가가 아무리 개입해도 이 부채 위기를 끄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투기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번에 위기에서는 아주 개피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공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이득을 볼 것이다.